654페이지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정 및 지역사회 협력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정과의 연계 유형, 그다음에 지역사회 연계 방법, 그러니까 결국에는 방법이 어떻게 가정과 협력할 거냐, 어떻게 지역사회와 협력할 거냐라고 하는 방법 중심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혹시라도 면접이나 서술형 문제에 대비해서 부모 가정 연계나 필요성 뭐 이런 것들은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654페이지 가정과의 협력 한번 보겠습니다. 유치원과 가정 연계라고 부를 수도 있고 유치원 가정 협력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이 가정과의 협력에서 또는 유치원과 가정의 연계에서 부모 교사의 관계를 정의하는 말이 동그라미 1번에 세 번째 줄에 있어요. 동반자적 관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부모와 교사는 상호 존중하고 신뢰해야 된다. 교사는 부모를 양육의 가장 큰 책임자로서 인정하고 존중해줘야 되고 부모는 교사를 전문가로서 인정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둘은 협력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1번과 2번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부모와 교사와의 관계 또는 연계가 강화될 수 있냐면 밑에서 동그라미 3번의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부모가 기관의 교육 철학이나 목적에 공감할수록 유아의 학습에 필요하거나 도움이 되는 부모의 지원이 많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꼭 기억하세요. 자, 왜냐하면 모든 유치원과 가정의 연계에서 우리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부모가 기관의 교육 철학이나 목적에 공감해야 된다. 그래야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교사의 관계는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는 관계여야 된다. 이거 암기하는 거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모든 관계는 다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는 관계여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런 협력하는 동반자적 관계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가 그럼 어떻게 저렇게 협력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냐? 부모가 유아 교육기관의 교육 철학이나 목적에 공감할수록 그것을 많이 공유해주면 공유해줄수록 그들이 더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라고 하는 거 학습의 도움 지원이 많아진다.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라고 하는 요 코드를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왜 가정과 유치원 간의 협력이 중요하냐? 라고 하는 건 동그라미 1번에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 줄에 유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보다 많이 공유하게 되죠. 연계가 활성화되면 유치원은 가정에서의 유아에 대한 정보, 가정은 유치원에서의 유아에 대한 정보를 많이 공유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3번 부모는 유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가정에서도 일관성 있는 방식으로 자녀를 교육할 수 있다. 자, 요것도 핵심 방향성이에요. 가정과 유치원 간의 협력이 중요한 이유는 서로 유아에 대한 정보를 많이 공유하게 되고 유치원과 가정에서 일관성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다. 그 결과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머릿속에 툭 치면 나와야 돼요. 부모와 교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하면 부모와 유치원의 협력이 강화될 수 있느냐. 기관의 프로그램의 목적과 가치를 공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왜 중요하냐. 유아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서 일관성 있는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줄로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유형은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655페이지의 표를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655페이지에서 해요라고 정리했잖아요. 그래서 부모 대상의 다양한 교육과 참여와 관련된 용어를 쭉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용어들이 부모 교육이나 부모 참여의 용어로 쓰일 수 있는데 또 고문수 선생님이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또 어디서 발췌돼서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자,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자, 부모 훈련이라고 하는 개념은 키워드가 뭐냐면 가르치는 활동을 강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점에 나오죠. 양육 기술이나 전략을 가르치는 활동을 강조한다. 그래서 부모 훈련의 키워드는 가르치기. 부모에게 양육 기술을 가르치기. 라고 하는 키워드가 진행이면 뭡니까? 요거는 부모를 훈련시키는 거다.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부모를 훈련시키는 거다. 자, 그다음에 부모 개입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다.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차원에서 봐야 되냐면 부모가 무언가를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중재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개입이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 보면 위기에 처한 부모를 돕기 위해서 개입하는 거다라고 만약 빈곤이나 가정폭력이나 이혼 때문에 부모가 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면 우리가 개입을 해서 뭐 합니까? 그들의 위기를 조금 완화시켜주는 위기에 처한 부모를 도와주는 그런 키워드라면 부모 개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부모 참여는 키워드가 유아 교육기관의 다양한 활동에 직접 참여한다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오면 부모 참여. 부모 상담은 부모가 자녀 양육에 관해서 교사와 기관장과 또는 기관장이 교사죠. 결국에는 부모가 교사와 자녀 양육에 대해서 의논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 상담. 자, 부모와 기관이 의사소통한다 또는 가정과 유치원이 의사소통한다.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키워드와 연결되는 것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의견을 교환한다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부모 역할하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양육하고 보호하고 지도하고 등등의 어떤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부모 역할하기라고 하고 부모를 지지한다. 아까 부모 개입이다라고 하는 것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도움을 제공해 주는 거고 부모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로서의 역할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 합니까? 모든 지원과 지지를 해줍니다. 거기서 보면 친지, 이웃, 지역사회 등 모든 것들이 그들의 부모를 도와주는 거, 서포트, 도와주는 겁니다. 개입은 위기에 처한 부모들을 도와주는 거고 부모 지지는 모든 부모들이 보다 좋은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 공동체가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지원해주는 거. 이걸 부모 지지라고 하고 자, 부모 협력은 부모와 교사가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한다. 여기 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못하네요. 그렇죠?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한다. 즉 동반자적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 가르치기, 그렇죠? 양육 기술 가르치는 거. 부모 개입에서 중요한 건 위기에
처한 부모에 대한 도움. 부모 참여는 유치원의 다양한 활동에 직접 참여. 자, 부모 상담은 뭡니까? 양육에 대한 논의. 부모 기관 의사소통에서 키워드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어떤 것이든 간에 온 오프라인 모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의견을 교환하는 것. 부모 역할하기는 양육, 보호 등 지도 등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 부모를 지지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모든 요거 이렇게 정리할까요? 교육 공동체 부모의 양육을 지원 돕는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지원하거나 지지 뭐예요? 격려해 주는 거. 열심히 하세요. 그다음에 어떤 것들을 좀 도와드릴까요? 좀 봐드릴까요? 아니면 뭘 좀 제공해 드릴까요? 라고 하는 것들. 부모 협력은 유치원과 유치원과 가정이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 다 그런 이야기들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키워드로 구분을 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656페이지에는 변화하는 가족과 참여라고 해서 쭉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뭐 할 수 있도록 유치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건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 부모 참여 유형. 자, 부모 참여의 유형은 앱스타인의 유치원 가정 지역사회의 동반자적 관계 형성 요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앱스타인이라고 하는 학자는 유치원과 가정과 지역사회가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뭐 해야 되냐면 각자의 역할을 파악해서 긴밀하게 협력해야 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야지 좋은 교육이 이루어진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부모 참여 유형이라고 어쨌든 시험에 나왔지만 정확한 명칭은 유치원과 가정과 지역사회가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에는 6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 동반자적 관계에 있는 세 존재, 즉 유치원, 가정, 지역사회를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가정과 같은 유치원, 그렇죠? 학교 같은 가정, 유치원 같은 가정, 그 다음에 지역사회와 함께는 가정과 같은 우호적인 학교와 지역사회. 뭐야? 원래 외국 사람들은 뭔가 명확하게 똑떨어지게 잘 구분을 안 해요. 어쨌든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는 뭔가요? 학교는 가정 같아야 되고, 가정은 학교 같아야 되고, 지역사회는 가정과 학교 같아야 되고, 그리고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해야 되고,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시험에 나왔던 동반자적 관계 형성 6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첫 번째로는 부모 역할하기가 있습니다. 부모 역할하기 우리 아까 저기서 했는데요. 그렇죠? 부모 역할하기라는 거 하는 건 뭐였어요? 양육하고 보호하고 지도하고 하는 것처럼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 아이가 잘 클 수 있는 양육 환경을 만든다던가 그들에게 영양가 있는 먹거리를 제공한다던가 이거 다 부모 역할하기에 해당하겠죠. 자, 그래서 유치원이 뭐 해주는 거냐면 어떻게 하면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를 안내해 줍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나오죠. 부모와 가족이 유아의 발달을 이해하고 유아에게 적합한 가정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유치원이 지원해 주는 것을 부모 역할하기라고 한다. 자, 예시가 뭐가 있느냐?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가정 환경은 이러한 가정 환경을 구성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부모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부모 역할을 하세요. 그다음에 건강 영양과 같은 가족 지원 서비스 이렇게 아이들에게 먹이세요. 저희가 좀 도와드릴게요. 가족을 지원해 드릴게요. 식단을 좀 제공해 드릴게요. 등등과 같이 그들이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어떤 지식, 기술, 태도 이런 것들을 계속 안내해 주는 것, 요거 부모 역할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의사소통하기는 앞서 우리가 얘기했죠. 다양한 매체를 사용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일체의 행위를 뭐라고 합니까? 의사소통하기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의사소통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나오죠.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유용한 알림, 메모, 전화, 다중통신망과 같은 형태의 정기적인 소통하기, 뭔가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교환하기. 그런 모든 행위를 뭐라고 한다? 의사소통하기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하기가 있다. 자원봉사하기는 말 그대로 뭡니까? 가족의 구성원들이 유아교육기관에 봉사자로 참여하는 것을 자원봉사하기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것은 세 번째 점을 보세요. 이용 가능한 재능, 자원봉사 시간, 그리고 지역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매해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모호하긴 하지만 우리가 가족 구성원들을 자원봉사자로 유치원에 참여를 시키려면 그들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죠? 자원봉사할 수 있는 시간은 어느 때가 좋은지 이런 것들을 미리 조사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원봉사는 나중에 또 다른 학자들이 좀 세부적으로 나누기 때문에 여기 앱스타인에서는 그 구성원을 유치원 기관의 봉사자로 참여시키는 것. 그다음에 가정에서 학습하기는 가정에 과제를 주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도록 학습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학습이 이어지도록 가정에서 학습할 수 있는 과제를 줍니다. 첫 번째 줄에 보면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의 과제나 교육과정과 연계된 학습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도록 하는 겁니까? 일관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과제를 주는 겁니다. 집에서도 일관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 요거는 가정에서 학습하기.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의사결정하기가 있습니다. 자, 의사결정하기는 말 그대로 첫 번째 줄에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에 부모를 포함시키고 또는 학부모 리더 및 대표를 지원하는 거. 유치원 운영위원회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리더들을 좀 지원해주고 또는 그들의 의사결정을 교육과정에 반영시키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유치원 운영위원회 같은 것들을 연결할 수도 있지만 견학 장소,
부모 교육의 주제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그들의 의견을 행사에 반영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다 의사결정하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 역할은 부모와 유치원 간의 관계를 좀 넘어서서 여섯 번째는 지역사회와 동반자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지역사회와 협동하기 유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부모 참여 유형인데 지역사회가 나오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실 수 있는데 앱스타인은 부모와 가정과 유치원과의 관계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관계까지도 포함하고 있어서 마지막 유형은 유치원과 가정이 지역사회와 협동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윗줄에 보시면 유아 부모 그리고 기관이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기관 및 단체의 자원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 경찰서 또는 동네 도서관과 같은 그런 기관들 또는 어떤 단체가 있어요. 뭐 국악협회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단체의 자원과 서비스를 교육과정에 통합하는 거. 이게 지역사회 협동하기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들은 밑에서 쭉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앱스타인의 어떤 유치원 가정 지역사회 동반자적 관계 형성의 유형 6가지가 시험에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또 자꾸 다른 학자들이 좀 나오니까 거기 교재에 있는 스티븐과 킹, 그 다음에 버거와 고든 한번 살펴보는데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앱스타인은 일단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요거는 독립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스티븐과 킹, 버거, 고든은 살짝 연결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스티븐과 킹 먼저 보면 부모 참여의 5단계는 첫 번째 부모가 뭘로 참여하는 거다. 청중으로 참여하는 거다. 자, 강연회를 하면 오리엔테이션을 하면 오리엔테이션을 듣는 사람, 강연회를 하면 전문가 가서 강연회를 하면 강연회를 듣는 사람과 같이 청중의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는 교사의 역할을 해요. 어떻게? 가정에서 자녀의 교사로서 과제 같은 것도 하고 교육 활동과 관련된 활동들을 또 하고, 그러면서 교사의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3단계는 자원봉사자로서의 역할이다. 자, 근데 스티븐과 킹은 이 자원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두 개로 쪼갰어요. 하나는 훈련되지 않은 자원봉사자의 역할, 하나는 훈련된 봉사자의 역할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의 역할, 자원봉사자로서의 역할은 뭐예요? 특별한 능력이 요구되지 않아요. 우리가 만약 시장놀이 같은 걸 하려고 해요, 유치원에서. 그럼 시장놀이 할 때 부모들을 자원봉사자로 받아서 각 가게별로, 섹션별로 부모님들이 거기에서 장사를 하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가게 점주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손님이 와서 그 가게에서 물건을 사면 그 아이들이 뭐 할 수 있도록 물건을 사고 뭔가 일정한 약속된 토큰이나 티켓이라든지 아니면 금액을 내고 그 물건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죠. 이런 것들은 특별한 훈련이 필요 없죠. 근데 훈련된 봉사자의 역할은 훈련받은 요원으로서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현장 견학을 가는데 보조 인력으로 참여를 하신다. 그럴 경우에는 부모들을 미리 불러서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 아이들과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좀 나누셔야 되고, 이렇게 유치원에서 훈련을 시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선생님과 함께 한 파트를 좀 맡아줄 수 있는 이런 현장 견학의 보조 인력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뭡니까? 웹에서 전문 인사로서 유치원에 일일 교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 오실 수 있죠. 그런 경우는 훈련된 봉사자,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청중, 교사,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로서 역할에서 자원봉사자는 훈련이 필요 없는, 그냥 와가지고 그냥 부모가 개인적인 능력을 해낼 수 있는 훈련된 봉사자라고 하는 것은 뭔가 훈련 또는 전문성이 있는 그런 봉사자로서 참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정책 결정자로서, 그렇죠? 의사결정자로서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버거와 고든도 유사한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 보면 버거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자녀의 교사로서의 부모, 스티븐이 얘기했던 교사의 역할과 같죠. 자, 그리고 구경꾼으로서의 부모, 청중의 역할과 같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를 3개의 섹션으로 나눴어요. 하나는 일시적인 자원봉사, 그냥 파트로 잠깐 와가지고 도와주고 가는 거. 자, 그다음에 자원 인사로서의 자원봉사자. 요거는 뭔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뭐 성교육을 하러 오신다든지 부모님이 그러실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참여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고용된 자원 인사자로서의 부모라고 해서 요거는 페이를 받는 자원봉사자. 고용이 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보수를 받는 자원으로서의 부모로 쪼갰고, 그다음에 정책 결정자는 똑같죠. 그래서 구분을 좀 같이 해봤더니 청중으로서의 역할은 구경꾼으로서의 교사로서, 그다음에 자원봉사자와 훈련된 봉사자로 나눴는데 이거를 일시적인 자원봉사자, 자원 인사로의 자원봉사자, 고용된 자원봉사자로 구분했고, 정책 결정자는 똑같습니다. 고든도 마찬가지. 고든도 그 옆에 설명해놨죠. 성인학습자로서의 참여, 즉 청중으로서 참여한다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냥 그런 참여거나 또는 교사로서 또는 참고인으로서의 참여라고 되어 있어요. 자녀에 대한 뭐 통찰력, 뭐 관점을 피력한다라고 해서 뭔가 뭐 해주는 겁니까? 우리가 참고인으로 생각한다면 뭐예요? 뭔가 대신 말해주거나 뭔가 유용한 정보를 주거나 그런 사람으로서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정리한다면 뭐예요? 약간 능력이 있는 자원봉사자가 되는 거예요. 참고인으로서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뭔가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자, 그리고 자원자라고 해서 자원봉사자, 그리고 여기에는 훈련되어 있고 보수를 받는 보조자, 고용된 자민사랑 같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의사결정자. 이렇게 또 표를 만들어 놓고 보면 맥락은 같고 용어만 다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앱스타인 먼저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스티븐과 킹 정리하시고 나면 이제 학습 끼워넣기를 될 거예요. 되돌아보기 자료에 붙여놓을 거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정리를 하면 좋겠다.
자, 그리고 나서 부모 참여를 위한 과학기술의 활용인데 이것도 깊게 공부하시기보다는 결국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해서 부모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학부모와 소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의 장점 정도를 우리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해서 학부모와 소통할 때의 장점. 첫 번째는 신속한 정보 제공과 의견 수합. 그죠? 신속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장점. 두 번째 장점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세 번째 장점은 다양한 방법, 즉 다양한 자료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볼게요. 신속한 정보 제공 또는 의사소통,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고 다양한 매체, 말로 전하는 것보다 그림이나 영상이나 사진으로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를 높일 수 있겠죠. 근데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하면 이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전화 상담하는 것보다 사진이나 영상이나 이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학부모의 이해를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다. 자, 근데 주의사항이 있다. 어떤 걸 주의해야 되냐면 요즘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홈페이지 사용에 대한 주의점과 정책, 뭐 사생활 보호 및 정보 유출 이런 거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미디어를 사용할 때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초권 침해 등에 대해서 신중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전화나 알림장 등을 병행해야 된다라고 나와요. 동그라미 2번에. 왜 그럴까요? 모든 부모가 과학기술에 능숙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즘에 거기에 적응하셨습니까? 매장에 가면 키오스크. 그래서 막 거기서 뭐요 카드를 넣으세요, 뭐 포인트를 넣으실래요, 뭐 페이를 쓰실래요, 카드를 넣으실래요, 그 얘기를 못 알아듣는 건 아니지만 일단 가면 약 긴장해요. 뭘 물어볼까 얘네가 도대체.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참 하게 되고 만약 제가 뭐 삼성페이로 이게 결제를 하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또 페이가 터치가 안 먹어. 그럼 뒤에 있는 사람은 기다리고 막 긴장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쉬울 때가 있죠. 좀 받아주지. 오프라인으로 받아주고 저는 그냥 그렇게 적응하면 되는데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키오스크 사용 못해서 이게 헤매고 계시는데 가서 점원한테 물어봐요. 아이고 주문할 수 없나요? 했더니 아니 손가락 저기 가서 주문하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그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나 이런 통신문 같은 것들도 병행하는 것이 좋다. 지금 우리는 과도기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요거는 기억해 두세요. 요거는 뭐 미디어를 통한 면담, 미디어를 통한 의사소통에서 다 다룰 수 있는 얘기니까. 자, 그 다음에 유치원 가정 연계의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명칭 그리고 장점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읽으시면 돼요. 내용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수업 참관이라고 해. 자, 요거의 장점은 뭐야? 요거의 목적은 뭐야? 특징은 뭐야? 같은 얘기거든요. 장점이 뭐야? 목적이 뭐야? 특징이 뭐야? 유사한 내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치원 가정 연계의 명칭과 그 다음에 특징 요걸 중심으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수업 참관. 수업 참관이라고 하는 것은 요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시험 문제로 낼 정도로 너무 지문이 단순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만 잘하고 있으면 답을 잘 쓸 수 있어요. 자, 수업 참관이라고 하는 것은 유아가 유치원에서 보내는 하루 일과를 또는 하루 일과를 다 보지 않더라도 유치원에서 지내는 것을 직접 관찰해 보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수업 참관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 즉 자녀의 유치원에서의 생활을 직접 보도록 하는 것. 이걸 수업 참관이라고 한다.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수업 참관을 가면 수업 참관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부모가 한 자리에 앉아서 자녀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 그 다음에 부모가 수업에 참여해서 직접 경험해 보는 거. 여러분들 부모 참여 수업 같은 거 하면 저희들이 요즘에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있었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닥에 이렇고 제가 여기 앉아 있고 여기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앉고 여기 어른들이 앉고 자, 그래서 유아대가 상호작용하는 걸 부모님들이 보죠. 자, 이런 건 참관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 개입하지 않고 내가 그냥 보는 거. 자, 그런데 요거 끝나고 나서 자유선택 활동으로 넘어가죠. 자유로 넘어가서 부모랑 여기 아이랑 엄마랑 손잡고 가가지고 배도 만들고 간식도 만들어 먹고 자, 이건 뭐예요? 수업 참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수업 참관은 이렇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는 어디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까? 원웨이 미러 뒤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죠. 어쨌든 유아가 생활하는 것을 직접 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면 수업 참관이고 수업 참관은 이렇게 그냥 눈으로 볼 수만도 있지만 유아들과 함께 놀이하면서도 수업 참관은 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두 가지. 자, 수업 참관을 하면 뭐가 좋을까요? 자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자녀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유치원의 교육과정도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수업 참관의 가장 큰 특징은 관찰을 통해서 자녀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녀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부모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거는 그냥 루트예요. 그래서 자녀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 부모는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참여하고 협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수업 참관 시 부모의 유의점을 한번 보면 니은 정도 교사는 부모들에게 사전교육을 실시할 것. 이렇게 그냥 참여 수업으로 진행할 때는 괜찮지만 내가 이렇게 뒤에 앉아서 구경하는 사람이 될 경우에 또는 이전 원웨이 미러에서 내가 보는 사람이 될 경우에는 유의사항 아이들의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방해하지 않도록 그런 것들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요. 그다음 참관 후에는 반드시 교사 상담의 기회를 가지는 것이 좋겠죠. 그냥 가시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뭐니 자녀를 보다 잘 이해하도록 하고 교육과정을 이해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니까 참관한 후에 반드시 뭐합니까? 대화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는지 어떤 것을 보셨는지를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아까 우리 모든 학자들에게서 나왔던 자원봉사입니다. 자, 요거는 부모가 유치원에서 뭘 하는 겁니까? 무언가 자신의 역량을 나눠주는 거죠.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유치원에 부모의 역량을 나눠주는 것 또는 유치원에게 도움을 주는 것. 요걸 자원봉사라고 합니다. 자, 뭐 학부모 자원봉사 효과라고 나오는데 똑같아요. 유치원 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어요. 자원봉사를 하다 보면 아이들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유치원 교육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체크했던 내용이 자원봉사에 또 나오죠. 학기 초에 부모에게 부모 자원봉사의 필요성, 지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 자료를 비치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자, 학기 초에 자원을 조사하고 그런 자원 목록도 작성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로는 전문 지식을 이용한 봉사. 뭐예요? 훈련된 봉사자로서 참여하는 거죠. 그죠? 참고인으로 내가 뭔가 참고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전문 지식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봉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 인사로서 유치원에 올 수도 있고요. 또는 부모의 직장으로 뭐 할 수도 있습니까? 유치원에 아이들이 오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전문 지식 전문가로서의 봉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665페이지에 보면 유치원에 필요한 교육자료 제작을 해주는 경우가 있죠. 요즘에는 그런 거 없어요. 선생님들도 많이 안 만드는데 뭐 부모님들이 와서 교육자료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교육 자료 제작으로서의 것은 제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수업 보조 교사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전문 지식은 훈련된 봉사자들이라면 수업 보조 교사는 어때요? 이건 훈련되지 않은 봉사자들도 수업 보조자로서 참여할 수 있죠. 자, 디귿에 보면 부모가 수업을 보조할 경우에는 그 활동에 대한 그러니까 사전 준비를 좀 시킬 필요가 있겠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수업 보조 교사로 참여할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자,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를 넘어가고 그다음에 669페이지 의사결정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사결정자 이미 정의를 다 앱스타인에서 내렸거든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얘기하는 것처럼 부모가 유치원의 교육 프로그램 계획에 참여하거나 또는 주제 선정에 참여하는 거 결국 다 뭡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유치원 운영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키워드가 의사결정자의 주요 키워드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참여하느냐? 그렇죠? 가정통신문이나 어떤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의견을 표현할 수도 있고 운영위원회와 같은 기구에서 기능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그래서 부모의 의견을 수업에서 반영하는 방법이 있고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의사결정자로 참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유치원 운영위원회는 자문집단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유치원 운영위원회가 교육과정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막 통제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자문 집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어떤 법률이 여기 붙어 있기는 한데 이건 유아교육법 할 때 필요한 부분만 추려서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6번째로 부모교육입니다.